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유가장 유하경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유가장 우리 유가장이랬다.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은 어제 출연을 안 했는데도 출연한 듯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어제요? 예, 제 욕을 하셨나요? 아니요, 임자원 변호사랑 아. 그 삼성 노조 그 조장희 의장이랑 예. 같이 방송을 했는데 어제 뭐 승소하셨다고 유 변호사님 삼성 노조 예, 어제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예, 좀 쑥스럽긴 한데요. 예. 어제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삼성그룹이 민주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만든 어용노조가 있습니다. 가짜 노조. 예, 어용노조라고 하면 사용자 편을 드는 가짜 노조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계속 어용노조다라고 10년 동안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이 드디어 7년 만에 이 노조는 어용노조가 맞다. 그러니까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가짜 노조다. 그래서 이 설립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다. 그래서 탄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인데요. 예.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신화 아닌 신화, 흑역사라고 이제 해야겠죠. 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 어용노조를 세우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와 가짜 단체 협약,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단체 협약을 맺어서 민주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못 맺게 그리고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어제 이겼습니다. 네, 예, 어제 항소심이고요. 1심은 작년에 한번 이겼었고, 예,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예.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 이 결론을 넣었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과 사람 코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유 변호사님도 같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셨군요. 어제 그 얘기도 했고 예. 뭐 노사협의회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등등등. 노동자들까지 챙겨주셔서 우리 TBS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우리도 예. 교육 방송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제가 노동법 교육을 하러 와야겠네요. 저는 그 시민들에 대한 정치 시민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 의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히틀러 같은 파시즘이 다시 시민들의 투표라는 선택을 통해서 파시즘이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사 방송이 TBS에서 하고 있는 시사 방송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파시즘을 경계할 수 있는, 독재를 경계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 지금은 후보님이시죠? 말씀하신 교육 방송으로서의 TBS의 사명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출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히틀러 하니까 네. 나의 상상이 너희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대로 너희는 믿어야 되고 그게 곧 너희들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언론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이제 괴벨스 이용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네. 거꾸로 돼야 되죠. 네. 국민들의 상상이 정치인들의 세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본 게임으로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언론에서도 어제 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인준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를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지명을 하고 장관 임명을 추경호 직무대행이 부총리가 그러니까 제청을 해서 내각을 꾸린다. 네.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한 채택도 안 됐고 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일자 언제 본회의에 올릴지도 여야 간에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첫 국무회의가 있었는데도 반쪽짜리다. 전 정권에서 장관들을 2명을 꾸어와서 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은 급할 겁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를 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해서 이 재청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단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재청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제부총리까지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제청권이라는 건 국회를 좀 견제하고 대통령제를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각제적 요소를 헌법 정신에 좀 심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만연히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거나 할 수는 없을 거고, 만약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위헌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장 변호사님의 헌법적인 해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좀 이제 의견이 다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애매하다. 네네. 왜 그러냐면 좀 차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쟁점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사실 우리끼리 왈가왈부하는 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기관과 기관들 간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심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하는 것인데, 예, 이번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그러면 국회와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당사자가 될 텐데요. 네.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대행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헌법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국무총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회가 인준권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제함으로써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용권이라는 아주 큰 권한을 브레이크 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적인 대통령, 독재적인 국가를 막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헌법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나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아무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이 방식대로 그냥 해버리면. 네. 그래서 아무나 국무총리를 대행을 지정해가지고 국무위원 다 위원을 다 인준해버리면 헌법이 국회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맡고,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국무위원 권한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으로 무력화,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렇게 했어요. 예, 네, 유일호 그렇게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탄핵 정국에 너무나 갑자기 전격적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또 뭐 국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좀 양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중요한 사안이 없는 데다가 인수위까지 꾸려져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그 국무위원이 인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와는 달리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현실에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아무도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했냐 하면, 총리를 누가 그 바로 탄핵 끝나고서 바로 대선하고 인수위 없이 들어오면서 누가 총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선이 안 된 상황에서 빨리 내각을 어쨌든 꾸려야 되기 때문에 다 양해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총리 인사를 국회가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견제를 우회해서 부총리가 내각 인선을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헌법 정신에 반하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헌법 정신이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헌법 정신을 입각했을 때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야, 문재인 정권 때도 니네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말로는 이 헌법 논쟁을 비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결국에 해석의 문제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네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정하라고 1987년도에 그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거든요.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과거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행사한 행위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국정 안정이라거나 네.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개연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개연성이 더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거 좀 네. 난감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를 국민의힘 통해서. 쪽에서는 그래서 네. DJ 정부 때도 총리 서리라고 해서 재청권 행사하지 않았냐 이런 그렇죠. 논리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학자들은 총리 서리는
일단 총리가 될 사람이다. 통과가 되면. 그런데 이 그렇지. 총리 대행을 직무 대행은 그냥 경제부총리예요.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서 이 DJ 정부의 어떤 과거 부분을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당위성,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또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부총리는 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네요. 네. 물론 총리 서리제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총리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도로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네요. 총리로 다시 임명 제청을 받아서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네. 즉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는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르면 지금 부총리가 내각 장관들을 인사제청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예.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렇게 오늘은 일단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요. 집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무실 문제,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하는 거, 야 이거 용산 경찰서에서 집회 안 돼. 네. 예,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수 라고 있다. 얘기를 했죠. 네. 어떤 논리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건가요? 일단 경찰에서 애초에 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불허 방침을 밝혔냐면요. 집시법 11조 3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관저의 100m 이내에서는 5개 금지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집무실,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갈 관저는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의 리모델링이 한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관저 100m의 집회를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 집무실을 포함시키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경찰 입장은 원래 이 집시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관저랑 집무실은 붙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관저는 집무실의 개념까지 포함시키는 거다. 그래서 용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안 된다. 집회를 하는 것이 라고 했고 이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 일단 법원이 단서는 달았습니다. 한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1시간 30분 이내에 이 공간을 이제 통과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진은 할 수 있지만 머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원칙적으로 집회가 허용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경찰은 그래도 안 된다. 네. 또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문헌 해석상이라고 나온 걸 보면 야 국어사전 봐봐.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 딱 그 얘기로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님? 예. 우선 관저와 집무실을 명확하게 구별한 행정법원 결정은 아주 디딤돌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조금 오보 비슷하게 네. 머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단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지금 보셨어요? 그 단서는 이제 제가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단체가 행진 신고를 집회 신고를 할 때 행진 신고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머무는 집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예, 판단 대상이 안 됐고 행진을 해도 된다. 1시간 반 안에 통과해라. 1시간 반이면 천천히 갈 수 있게 그렇죠. 아주 자유로운 집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랑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죠. 네네. 금지하지 않은 것과 네. 똑같거든요. 예, 집회는 허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결정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건데 머물러서 하는 집회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참여연대에서 머무는 집회 신고했다가 또 경찰이 금지 통보해가지고 또 행정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행정법원 결정 나왔는데 금지 통보를 했어요. 경찰이. 되게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금지 통보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금지 통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은 대단히 편리한 방법들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예 집회를 못하게 해버리면 대단히 편리하죠.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되니까.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자,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변호사님들 의견 여기 관저라고 어쨌든 규시법에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저에 계시잖아요. 관저가 아니라.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서 집회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된다. 사저잖아요. 단저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네. 우리 기본권 중에서 가장 어뜸에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등장하잖아요. 3.1 운동 정신과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네. 여러 기본권 중에서 얼마나 대단하면 헌법 전문에 나오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음. 법률로서만 필요할 때 제한해야 되고 법률로 제한할 때도 그 범위를 아주 필요 최소한 엄격하게. 굉장히 엄격하고 작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저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아크로비스타 뭐 명칭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집회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법의 취지가 네. 문헌 해석으로는 사저와 관저가 분명히 다르지만 네. 사저에서 산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예. 관저의 100m 내부에서 집회를 못하게 한 이유는 경호상의 문제, 뭐 대통령의 안전의 문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사저나 관저나 그 문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를 하는 규정은 정말 그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네. 이번에 법원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이 관저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그러니까 직무실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생활의 평온이 보장돼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를 좀 견제한다는 거거든요. 좀 불허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사저도 이 집회 시위가 좀 제한되는 공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열려 있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헌법 그러니까요. 문헌상으로는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고 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으로 의견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모든 대통령이 관저에 살았기 때문에 사저에 사는 대통령의 사저 근처의 경비의 원칙, 집회 시위의 원칙이 법이 예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런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또 그렇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집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누가 한번 죄송합니다. 누군가 한번 보면 어떤 그런 네, 진짜 많은 법리가 개발되는 게 또 이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서 또 이런 논의까지 예. 우리 예, 집시법에서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해놓고도 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업무 그렇죠. 등의 방해가 크게 안 되거나 음. 그리고 집회 시위가 대규모로 번질 위험이 없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집회해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그렇죠. 범위를 공간이나 관저까지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폭력적이고 시끄럽게 주위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집회는 관저나 사저에서도 허용된다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관저나 사저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도 평화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예, 또 다른 곳에 집회와 시위도 하나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양산 사저 음.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예. 밤새도록 보수 집회. 예, 그 보수들이 이 마이크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 시민들이 그쪽 사는 동네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한 50여 건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낮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소위 허용되는 데시벨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더 줄이거나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또 조치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거는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예.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권, 예. 사생활권을 위해서 제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예. 저는 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주민들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네. 전직 대통령 경호를 예, 위해서도 두 가지 다 필요하지 해당이 되기 않겠냐. 때문에 충분히 예. 제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사저와 관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얘기까지 집시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신장기업 유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영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